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국민영입니다. 알록달록했던 저희 3인 3색 앵커들의 의상처럼 시장은 관세, 실적, 또 여러 가지 변수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죠. 일단 FOMC 내용은 소화했습니다. 매파적 파월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시장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 외에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으로 분위기가 살짝 쇄신됐다라는 겁니다. 이 바톤을 이어받게 될 오늘 있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회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소식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뉴욕장부터 짚어보시죠. 7월 FOMC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그리고 미셸 보먼 부의장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것은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매파로 기울 것인가, 비둘기파로 기울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파로 기울었다. 였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은 9월 금리 인하 가능하겠습니까? 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아직 내리지 않았다. 2달 사이에 얻는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견고하다. 노동시장이 약화하지 않고 있다. 매파적인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나마 이번 FOMC를 통틀어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대목이 여기였습니다.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은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인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연출됐죠. 5년물, 7년물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5bp 안팎으로 상승한 한편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금리는 7bp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9월 금리 인하에 딱 선 긋는 발언이 나왔던 그 순간에 3대 지수가 약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S&P 500 지수는 결국엔 약보합권의 거래를 짓는 양상이었습니다. FOMC 후 금융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고 있는 9월 금리 전망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하 전망이 63%대까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확률이 50% 아래, 현재는 45%대까지 축소가 됐고요. 반면에 동결 가능성은 54%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 장단기 금리차를 보여주는 수익률 곡선은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지 정상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이 둘 간의 갭이 아주 슬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환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움직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질수록 달러는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 1% 가까이 급등하면서 99.8선을 돌파했고요. 이것은 5월 이래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오늘 상품 시장에서 1.6% 하락하면서 3,320달러대까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종목과 섹터별 움직임,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은 이랬는데요. 반도체주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필두로 해서 대다수 상승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여파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목표가 $200를 제시하고 있는데 14%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블랙웰 제품 사이클에서 프로세스
프로세서와 네트워킹 메모리 모두에서 하반기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눈에 띄었고요. AMD의 경우에는 기존의 121달러에서 185달러까지 이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제품 제출 시로 하반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나 MI350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내다보고 있고요.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이제 338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관련한 기업들의 지출 수요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받을 거라는 코멘트까지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는 네트워킹 인프라 관련주 해서 슈마컴의 주가가 3.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서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AI 인프라 수요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죠. 사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여기에 관세를 회피할 수 있고 공급을 다변화한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에는 하락으로 아쉽게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을 하실 만한 뉴스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결과가 되겠죠. 둘 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리뷰를 해볼 텐데요. 매출액이 18% 점프를 하면서 764억 4천만 달러, EPS는 24%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본 지출 항목이 참 큰 관심사이죠. 그런데 컨센서스가 178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게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자본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약간 AI주들에 대한 센티먼트에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일 기업을 두고 봤을 때에는 비용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의 포인트가 있겠고요. 전체 클라우드 매출액을 합산한 항목입니다. 인텔리전스 클라우드가 26%나 성장을 했죠. 그 이유가 애저 클라우드의 강력한 성장률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34.2%의 성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대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39%,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성장을 일궈내는 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부문이 매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7.4% 뛰어오르면서 513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4조 달러 경신, 설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간밤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달러를 살짝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4조 달러까지의 격차가 5%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이 내일 정규장까지 이어진다면 내일 4조 달러 경신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소의 실적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메타의 실적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매출액이 22%로 두 자릿수의 강력한 성장세를 연출했고요. EPS는 38%의 성장, 시장에서는 5.85달러의 EPS가 기대됐는데 실제로는 7.14달러의 훨씬 더 큰 상회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캐펙스 전망치 중요하죠. 기존에는 640억 달러의 하단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이 하단을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던 것이 최근에 메타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뉴스가 AI 인재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채용과 관련해서 엄청난 보상 패키지,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비용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메타의 실적에서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광고 부문의 매출 성장세였습니다. 21%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지금 메타가 AI 부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투자가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 그 성과가요. 그러니까 AI를 접목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제시하고 결국에는 구매를 유도하는 그 프로세스가 지금 잘 최적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시장의 반응도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11.9%까지 이 상승의 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69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러한 뉴스들 어떻게 소화해 갈까요? 지금부터 함께 전망해 보시죠.
알파벳의 실적 발표 때도 그리고 이번에 메타의 실적 발표 때도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그 관련한 매출 또한 같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스토리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국내장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 코스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어느덧 코스피는 3,300선에 다가가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각각의 순서대로 대형주가 테슬라발 모멘텀을 더하면서 힘을 받아가는 지수였죠. 자동차와 조선은 관세 이슈 속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이슈 속에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가의 4% 상승이 에너지단 종목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건 이 상승에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약간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의 하락에 어제 영향을 줬던 것은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도 강하게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미국에서부터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 등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비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전날 급등했던 종근당의 10% 급락, 삼천당제약 역시나 7%의 하락, 보로노이, 일동제약 등의 그 외 제약 바이오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바이오가 쥐고 내려가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던 가운데 그나마 낙폭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선전 덕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 쪽에, 대형주 쪽에 집중돼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1위권부터 8위권까지 흐름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가 또다시 2.8%, 72,000원을 돌파했다라는 점이 되겠죠. 빅테크의 실적에서 AI에 대한 투자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 못 갔던 것에 대한 주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돼준 것은 바로 테슬라의 파운드리 관련한 협력이 되겠죠. 삼성전자 어느덧 7월에만 2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년 내 월간 상승폭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죠.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도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정말 강보합권으로 겨우 최면치레한 듯한 그런 시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진영에서는 삼성전자로의 관심이 좀 집중됐다라는 점이고요.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LFP 배터리 관련해서 2조 수주 관련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공급 개혁 이슈 등이 맞물리며 LG엔솔과 하이드로 리튬 관련한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어제 현대차, 기아가 함께 갔습니다. 각각 2, 4%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제 한화의 김동선 부회장의 출국,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출국, 그리고 또 이어진 소식이 바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출국, 무역협상 지원 소식이었습니다. 자동차 쪽 관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섹터이다 보니까 이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렇다면 자동차 쪽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이 작용됐죠. 어제 이 시간에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하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꽤 강력하다라는 점을 전달드렸었죠. 자동차 부품주 같이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 기아 함께 올라갔고 SL을 비롯해서 서현이화, 현대공업 등의 자동차 부품주들의 탄력은 훨씬 더 좋았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눌려있던 관세 압박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효과가 계속되고 있네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방송된 내용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AI6 칩의 의미,
이틀 전에 짚었었죠.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았나? 혹은 파운드리 부분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달라질 것인가? 이후 추가 수주가 있을까? 왜냐하면 자율주행, 옵티머스, 도조 등 테슬라가 필요한 칩의 양은 각 분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물꼬를 튼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칩 관련한 협력, 이것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시사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이슈와 함께 떠나갔던 고객들이 돌아올까? 기존의 수율 문제 등으로 인해서 TSMC 등에 밀려서 수많은 고객들을 잃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계기로 다른 고객들도 AI 칩이 자체 개발로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계약을 줄 것인가? 그것을 또 촉각을 곤두세워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의 통화 속에서 테슬라와 삼성그룹이 더욱더 돈독해질 것인가? 테슬라가 원하는 각 분야의 사업을 삼성그룹은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이나 기판 쪽도 삼성전기 있고요.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배터리 쪽도 삼성 SDI 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삼성전기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를 소개해 드렸었죠. 대신증권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성공은 삼성전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I4, AI5 공급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기판을 추가적으로 삼성전기가 더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 목표가 18만 원을 제시한 점 전달드렸죠. 그런데 어제 삼성전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0% 이상의 급등이었습니다. 비단 삼성전기만 간 것은 아니고요. 삼성 SDI도 함께 갔죠. 결국 삼성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전자와 전기 그리고 SDI로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DI도 20만 원을 돌파했죠. 결국 삼성전자의 부활로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고 AI 랠리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효과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신영증권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길래 저희가 한 번 더 내용을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디자인 하우스, 삼성 파운드리에 좀 더 치우쳐 있는 쪽들을 정리했네요. 자, 앞서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모처럼 기판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 삼성의 신제품의 매출 호조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고요. 중국이 올해 스마트폰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AI 서버, 자율주행, 각종 첨단 산업에 대한 기판의 필요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업체들이 요즘 그렇게 기판사들의 증설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기판 쪽도 이제는 호황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1999년도에 PC 쪽에서 한번 기판이 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모바일 폰의 등장으로 또다시 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으로 다시 한번 기판이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4월부터 대덕전자, 삼성전기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FCBGA 기판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라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었죠. 이제서야 좀 관심을 더 받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판 관련한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어제 삼성전기만 오른 게 아니죠. 대덕전자도 17%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대덕전자가 FCBGA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했고요. MLB 기판 쪽도 서버로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겠죠. 최근 들어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었던 대덕전자, 어제 외국인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그 외에 FCBGA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기가비스나 인텍플럭스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볼 쪽의 덕산 하이메탈까지 어제는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판 진영도 테슬라발 모멘텀을 좀 더 받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판 관련해서도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죠.
자, 뉴욕장 요약입니다. FOMC와 빅테크 이슈가 가장 컸죠. FOMC는 매파 파월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올라가고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번에 인하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두 표였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이사였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반대표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이것을 두고 연준 내에서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방문이건 뭐건 9월 달에 대해서는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일단 못을 박았죠. 그로 인해서 뉴욕장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강하네요. 2분기 GDP 3%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발언했죠. 거봐라, 경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또 한 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를 계속 낮추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를 팔아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적달 충당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욕구인 거겠죠. 거기에 좀 손발을 맞춰주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선 목소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더 강한 엔비디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장중에 나타나기도 했죠.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가 $200를 제시했습니다. $179까지 올라간 엔비디아 밤사이 2% 상승으로 끝이 났죠. 자, 마벨 테크놀로지 7%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칩 프로젝트에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벨 테크가 상승했다라는 점, 여전히 AI 진영의 반도체, AI 인프라가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각각 메타는 11%, 마이크로소프트는 8%의 시간 외 상승을 나타냈죠. EPS와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결국 호실적, 그리고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 혹은 AI에 대한 성과 등이 확인이 되면서 이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AI, 인프라, 원전, 전력, 망 이런 쪽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AI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확충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원전, 전력, 망에 대한 행정 명령들도 계속 쌓이고 있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뉴욕장에서 이어졌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오클러, G버노바, 컨스텔레이션, 비스트라 등의 종목들이 강세였다. 결국에는 AI 칩과 인프라가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보가 들려오고 있네요. 트럼프 측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고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추가되는 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안했을까요? 트럼프 측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것은 4천억 달러였고 우리가 처음 제시했던 건 1,000억 달러 그리고 2,000억 달러까지 올렸었죠. 어제 단독 뉴스로 4천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소식을 전했고요. 또 1,000억 달러의 LNG 등의 구매 약속까지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LNG, 조선 혹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자동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어떤 것을 주고 또 받아낼 것인가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일단 하나 둘씩 속보가 전달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아질 수 있을까? 네, 낮아졌네요. 25%에서 15%로 어제 나온 뉴스가 이 4천억 달러 투자 카드를 꺼낸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발언으로 의하면 3,500억 달러 투자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꽤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자동차 쪽 관세를 낮추겠다는 강경한 의지 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통했길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8월 1일부터 우리가 상호 관세를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한국 결국에는 4월 2일에 제시됐던 25%가 아니라 15%로 받게 되네요. 브라질은 50%인데 일주일 연기된 상황이고요. 일본과 동일하게 일단 15%를 따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워낙 경제 규모 차이가 약간은 있다 보니까 대미 투자 금액은 우리가 조금은 더 적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적었으면 우리 경제 입장에선 더 좋았겠죠. 일단은 3,500억 달러 투자와 LNG에 대한 1,000억 달러 구매 약속까지 전달되면서 15% 상호관세 협상을 지었다라는 소식이 지금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자동차 쪽에 관세 협상에 대한 호재성 해석 어떻게 반영되는가 봐야 되고요. LNG 관련한 운송 등의 다운스트림 종목군들도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소식들이 전달이 돼서 일단 협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관세 관련주들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반도체. 과연 테일러 공장 관련해서 어떤 협력이 나올 것인가, 어떤 투자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쪽도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영향을 덜 수 있다면 관련한 종목군들도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현대차 당연히 봐야겠죠. 현대차, 기아와 함께 자동차 부품단 그리고 클로봇 등의 일부 로봇주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고요. 한화와 조선의 키워드에서 조선주들, 이 안에서 피팅, 밸브, 보냉제 등등은 LNG라는 키워드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보수와 함께 이 내용들을 같이 소화해서 프리마켓부터 시세 체크하고 오늘 이에 대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되고 나와서 나왔던 소식들도 살펴봐야겠죠. SK이노베이션 아래에 SK에너지, SK아이테크놀로지, SK지오센트리, SK엠무브, SK온 등이 있죠. 이 두 회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 속보로 들려왔습니다. SK온이 SK엠무브를 흡수 합병하는 것이고요. 합병한 신설 법인이 11월 1일에 공식 출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조 원 규모대 유상증자 공시까지 같이 나왔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SK온은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었고 앞으로도 해야 되죠. 그런데 적자에 시달리고 자금 조달 부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SK엠무브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K엠무브와 SK온의 합병 소식 관련해서 종목을 본다면 결국에는 상장돼 있는 쪽을 체크해야겠죠. 관련주로는 당연히 SK이노베이션 볼 수 있을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애프터마켓에서 일단은 상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SK그룹주들 같이 넣어봤어요. SKC도 실적도 나왔고 그에 대한 증권가 평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조금 아쉬웠으나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오늘 주목을 받게 된다면 SKC도 유리기판 키워드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는 음극재 소재이자 반도체 소재 업체인 한솔케미칼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SK온의 양극재 납품하는 에코프로 BM 등도 체크는 해놓습니다.
해놓겠습니다. 일단 관련주에서는 SK이노, SKC 등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SK온의 흡수합병 뉴스까지 봤고요. 2차 전지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ESS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프라이어나 컨트롤마틱 등등의 ESS 배터리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생산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됐던 아니면 중국 관련한 기업을 배제하는 이슈가 됐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ESS용 배터리 생산을 멈췄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멈춘 만큼의 틈새 시장을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한국의 업체들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일부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중국산을 겨냥하는 한국. LG엔솔은 LFP 기반 ESS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도 분주하게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ESS 쪽 종목들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세 협상 관련한 이슈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하나 둘씩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해보도록 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FOMC와 관세 협상에 대한 키워드를 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기자회견,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빅테크의 실적,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름 상쇄를 해줬고요. 엔비디아의 신고가 흐름, 그리고 AI 인프라 진영의 강세가 AI라는 키워드를 살려줬죠. 그러니까 실적과 엔비디아의 콜라보 현상이 AI의 힘을 실어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관세 협상 이슈. 협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조금 전에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협상이 완료가 됐고 15%로 상호 관세가 낮아졌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이제 효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15%로 낮아진 상호 관세 속에서 자동차 섹터의 센티가 많이 개선됐는지 여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는 날입니다. 부문별로 실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파운드리와 기판 쪽의 모멘텀 연결이 되는지 계속해서 보시죠. ESS와 SK온 관련주들도 일단 열어뒀고요. 자, 서브 섹터와 테마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미국 내 원전주도 강했지만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국도 협상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키워드도 일단은 열려 있으나 오늘의 시장은 수급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결국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연 이쪽들이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슈 체크 측면에서는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내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블랙록이 장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죠. 지금 오늘은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섹터가 가장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올라오고 있는 리포트 내용들에서 좀 볼만한 것이 키움증권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차익 실현보다는 호실적에 집중하자라는 보고서였는데 단독 뉴스로서 이제 거래소가 주식 거래 시간을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시간을 더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거래소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과 맞물렸을 때는 결국 증권사들의 수혜일 것이고 증권 쪽에서 키움증권에 대한 탑픽 보고서가 나왔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죠. ISC 2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웠죠.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꽤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AI 데이터 센터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시각을 내놨고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76,000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오늘 이제 협상에 대한 결과를 잘 소화하고 또 실적 내용들까지 받아들게 되겠죠. 삼성그룹주들 오늘 줄줄이 실적 나오고요. 조선사들의 실적도 같이 나옵니다. 와, 어제 특징주였던 삼성전기, 삼성 SDI도 다 실적이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을 받아든 상황, 물론 퀄컴은 아쉬웠지만요. 이제 밤에 애플과 아마존, 로블록스, 코인베이스 이런 쪽도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소화 내용은 내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업종 잡아주셨나요?
네, 오늘은 엔터 섹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엔터주들 살펴보시면 상반기 동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7월 들어서는 조금은 조정이 되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7월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하이브, YG, SM, JYP, 이 엔터 4사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면서 조정 폭이 상당히 깊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쉼표는 음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시피 주가의 조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관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엔터주들을 향한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상반기 이렇게 엔터주들의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하반기 메가 아티스트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 공연 재개 기대감이 맞물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공연 재개 및 MD 전략 활성화를 통한 실적 성장 모멘텀이 주된 요인으로 짚히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진입을 했고 메가 아티스트들이 하나 둘씩 컴백을 한 마당에 어떠한 점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반기에도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기준점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밸류 부담이 지금 짚히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잠재 시장 자체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가 IP 컴백, BTS의 컴백이 있어야 하고 하이브의 4법 리스트 같은 이러한 리스크 등이 해소가 되어야만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원활하게 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이 짚히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대한 기대 포인트들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정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조정이 결국에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조정일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자면 밸류 부담이 있었고 시장이 예전에는 이 미국 관세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무관세 지대로 엔터주들이 부각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관세 정책에 살짝 둔감해진 영향으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다른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함께 높아진 만큼 잠시 동안 엔터주들이 소외를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3분기 재상승을 위한 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흥행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예상이 된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눈높이를 상향시킬 만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아마 이제 한한령 기대감이 아닌 영역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히고 있는데요. 네, 2024년이 아닌 2025년이겠죠.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가 IP 컴백 모멘텀도 재가동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현재 주가 조정은 밸류 매력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러티브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조정이 결국에는 달콤한 조청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뜨거워진 K-팝 키워드, 이게 지금 구글 검색량 자체가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K-팝을 향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시차는 들 수 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를 줄 것이라는 분석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라이트 팬덤 확장세가 재가동이 되면서 이 팬덤 의 파워 자체가 적어도 1년에서 2년 동안은 또 한 번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우리나라 엔터 4사 주요 아티스트들의 월 청취자 수를 살펴봤더니 7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17%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2억 명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이 있었는데 블랙핑크의 이 뛰어 이것을 청취한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전년 대비 59.4%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이 성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68%를 넘기는 청취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K-팝의 열기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또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데뷔했던 캣츠아이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성숙기에 진입한 트와이스의 성장도 재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K-팝을 향한 그리고 엔터즈를 향한 관심을 꺼트리지는 말자라는 관점도 보셔야겠죠. 캐대헌에 대한 효과가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뼛속부터 흥의 민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게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진짜 흥의 민족이다 이것을 체감해 볼 수 있었고 이 문화 자체를 글로벌적으로 퍼뜨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이 캐대헌은 왜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하반기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반짝 뜨고 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캐대헌의 흥행 자체가 우리나라라든지 아시아권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서구권에서 흥행했다는 점이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이는 K-팝의 새로운 잠재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이 캐대헌 같은 경우에 어린 MZ세대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4050 아저씨 세대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점들도 기대감을 높여보고 있는 대목이라는 점 체크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 OST가 많이 나오는데 골든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Your Idol도 빌보드 핫100 16위에 진입을 했고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유안타증권에서는 이 캐대헌의 골든의 성과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 캐대헌에 나오는 OST들이 모두 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K-팝 아이돌 분위기를 다 갖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서구권 대중의 취향 저격을 하게 되면서 먹혀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도 캐대헌의 흥행은 K-팝의 새로운 잠재 시장을 형성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를 해줬고 밸류 리레이팅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캐대헌이 이제 새로운 K-팝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 K-팝의 흥행 히스토리를 살펴보시면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BTS의 흥행, 그 다음으로 블랙핑크. 근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요인은 강력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대헌의 흥행이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매주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기록이 되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미, 호주에서 순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구권의 대중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전형적인 K-팝 아이돌 음악을 재차 주류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향후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짚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발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하는 점은 사실 이 캐대헌이 제작사가 우리나라 제작사는 아니고 외국 자본을 써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기는 한데 그 안에 지금 골든이라든지 Your Idol이라든지 OST 지금 성과가 좋은 그런 음악들이 더블랙 레이블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랙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블랙핑크의 음악을 프로듀싱한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핫한 올데이 프로젝트가 속해 있는 소속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더블랙 레이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K-팝으로 당연스럽게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거죠. 따라서 NH투자증권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최선우주로 꼽았는데 더블랙 레이블이 이 YG 엔터테인먼트와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프로듀서인 테디가 애초에 YG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관성을 함께 보면서 YG 엔터를 최선우주로 꼽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안타증권의 시각도 살펴볼 텐데 유안타증권에서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를 최선우주로 꼽았고요. 차선우주로는 YG엔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는 것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YG엔터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될 텐데 Y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P 합산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전년 대비 28%대의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 트와이스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트와이스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실적 눈높이가 상향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신규 앨범 2장을 발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JYP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본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가장 먼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 청취자 수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고 블랙핑크 효과도 상당히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의 역성장은 리스크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엔터주들이지만 기대감과 모멘텀은 여러 가지 짚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할지 엔터주들에 대한 전략도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쏟아졌던 속보들 또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각각 이제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4월에 부과받았던 25%에서 15%로 일단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LNG 등의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등을 걸고 결국엔 15%로 상호 관세를 맞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0억 달러의 LNG 등의 구매 약속,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통화로 인해서 MRO 등의 이쪽 조선 섹터에 대한 협력 이슈가 한 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있던 내용으로 조선 섹터가 꽤 강하게 미리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세론일지 아니면 추가 상승일지는 오늘 나오는 조선 섹터의 실적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등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점과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무관세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후겠네요. 15분 뒤인 8시부터 정부 측에서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채널은 여기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 속 아이템들을 잡고 두 분에게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 사전 질문이 다 소용없이 됐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3,500달러 투자 중에 1,500억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구성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궁금해지네요. 오늘 조선 자동차 그리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이오 섹터 등등까지 같이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실 김태성 본부장님, 이정호 팀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트럼프의 속보 그리고 국내에서도 빠르게 8시부터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일단 15% 뭐 득과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뭐 면면이 득과실을 따지자고 하면 너무 혼란스럽고요. 일단 발표된 결과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일단은 8월 1일이라는 상징성인 날 전에 우리가 협상을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15%를 받았으니 우리나라도 15%를 받게 되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신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그들과 우리의 실제 숫자 팩트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관세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저는 불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재 GDP 차이가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대미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금액에서도 이 정도 부분은 좀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이 현재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적어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2,700억 달러 수준이 맞는데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 GDP 비해서는 과한 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잠시 후에 8시부터 열리는 브리핑을 통해서 세부 항목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15%라고 하는 관세율을 맞춘 것에는 긍정, 하지만 투자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협상이 타결이 잘 될 것이다라 생각을 해서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이 어제 장 중후반부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움직였던 쪽에서의 수급 흐름이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8월 달에 시장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관세에 대해서 인도는 25%를 지금 갑작스럽게 또 맞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50%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해야 되는 국가, 우리나라가 경쟁해야 되는 산업군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다소 아쉬운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뭐 등등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돼봐야 알겠지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요. 상호관세, 자동차관세 모두 15%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EU와 일본이 맞춘 대로 우리도 자동차 쪽 15%입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자동차 뭐 중립 이상, 조선 중립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로만 딱 얘기해 주시면. 일단 반도체는 아마 그들도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력 때문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테크 기업들이 원하기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나오더라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형주 2개를 살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저는 볼 수 있는 쪽은 그래도 반도체 장비 쪽을 한번 먼저 보자라는 의견. 반도체 투톱이 최근 한 2주 동안 많이 움직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라고 하는 퀄 테스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보다는 당분간은 저는 장비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다. 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또 이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소부장 중에 장비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정 부분 세론 뉴스가 나와도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주를 투자를 할 때 관세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들 이제 신조성과와 수주 잔고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조선주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결국 그럼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조선 빅4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조선 기자재를 사야 되느냐인데 지금 MRO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규모면적으로는 아직 엄청나게 크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빅4에서는 저는 하나를 고르라면 삼성중공업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 LNG 쪽에 좀 그렇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세진중공업이 일단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플러스 알파적인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대내 변수를 모두 차치하고 삼성그룹 쪽이 좋습니다, 힘이.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품목 관세를 통해서 제약바이오도 압박을 받는 순간은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다수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협업을 통해서 관세를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미리 계획을 지금 짠 상태죠. 왜냐하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건 작년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기업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준비 안 된 기업은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몇 개월치 혹은 1년치의 재고는 다 가득 안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약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쪽은 오히려 기회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관련 종목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상한 이야기이시겠지만 네. 그들이 잠시 좀 머뭇거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수급이 다른 섹터로 가기보단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그동안에 조금 올라오지 못했던 이제 소외주의 제약바이오 주들도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섹터별로 이렇게 영향 내용을 좀 주셨고 조정 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선 섹터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한국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나 사실 탑2이냐 소부장이냐에 대한 고민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진영도 비만 당뇨 제외한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동차도 코멘트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죠. 자, 이렇게 각 섹터별로 이정우 팀장님의 시각도 궁금한데 뭐 사는 쪽으로 봤을 때 여러 섹터 중에 지금 관세 협상 이슈 속에서 담아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를 골라주세요. 저번 주에도 말씀해 드렸었는데 조선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번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또 계속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MRO 산업과 어떻게 보면 LNG 이 비중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세가 더 높게 나와도 조선을 더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관세 15%냐 20%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관세 협상을 내용을 보자라고 본다면 미국의 LNG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에 있는 LNG를 어떻게 옮길 거냐라고 본다면 LNG선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다고 우리나라 관세가 뭐 만약에 20%가 나왔더라도 그렇다고 중국 조선 관련해가지고 LNG 선을 쓸 거냐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아무 이상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조선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오늘 불꽃을 일으킬 거냐 안 일으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일본이 관세 협상하고 나서 토요타가 거의 14%가 넘는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요. 그 흐름을 이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도 거의 뭐 한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냈는데 오늘 장에서 약간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력을 나타내는지 만약에 세론으로 끝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제일 걱정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관세 관련해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관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의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어제장에서 어느 정도 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보노 디스크의 실적 저하나 이런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암울해지는 부분, 그 부분을 2차 전지가 수급을 채워줬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약간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강했던 부분인데 미국이랑 이렇게 관세 협상을 잘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쪽에서 약간의 타격도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각 섹터별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SNS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 위에 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을 캐기 위해서 모두가 또 달려가는 형국으로 봤을 때 AI 밸류체인 내 종목들 그 중심엔 당연히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 뭐 슈마컴 등의 미국 주식도 있겠지만요. 국내에선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은 이정우 팀장님 반도체 쪽은 사실 파운드리 관련 종목이 삼성전자와 테슬라 협력 이슈로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AI 쪽 이슈가 또 계속 나오게 된다면 사실 하이닉스와 HBM 진영
조금 더 가까운 진영도 또 힘 받나? 라는 고민도 들고 그래서 반도체 탑픽 3종목 추려주세요. 오늘장에서 전력기가 더 강할 것 같다라는 전력으로 생각이, AI 인프라에서. 네. 차라리 구글 실적 발표 이후로도 전력기가 상승 탄력을 제일 많이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좋았어요. 전력 네, 종목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 실적 발표하고 나서 AI를 도입을 했는데 실적이 더 올랐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메타 같은 기업들은 더욱더 확장을 한다는 부분이 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전력기 관련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에 엎친격으로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들도 어제 장중에 뉴스케일 파워도 5%대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좀 눌렸다라고 원전 관련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감이 되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메타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떠나서도 보더라도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으면서 삼성발, 테슬라 호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발, 밸류체인, 어닝 IPS, 솔브레인 이쪽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좀 중소형주 종목에서는 저는 약간 피롭틱스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판 관련해가지고 지금 FC, BGA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약간 시장에서 뒤쳐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항상 뒤쳐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 올라간다라고 부담이 된다라고 본다면 난 한 박자 늦었구나. 차라리 유리기판으로 들어가자.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라기보다는 AI라는 키워드에서 전력에 대한 모멘텀 짚어주셨고 유리기판 종목들이 꽤 소외돼 있기 때문에 후발대로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피롭틱스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 메타와 마소, 엔비디아 이 진영에서 혹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에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 가실지 뭐 앞서 살짝 언급은 주셨지만 좀 더 명확하게 3종목 정도? 네. 일단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이 굉장히 큰 언덕은 하나쯤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누가 더 빨리 시장에 그 하드웨어를 좀 많이 푸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프로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아웃풋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혹은 이제 최근에 미증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 물론 좋죠. 네. 하지만 예전처럼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더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소버린 AI와 같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기술들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이제 실적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이쪽도 결국 플랫폼 쪽에서 혹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발 맞춰서 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좀 차분히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를 논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만 너무 한정되어 있는 매출 이렇게 되면 주가도 상승이 지금 지붕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아쉽지만 네이버 하나만은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는 현재의 상황. 아니라면 미국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장비 쪽을 좀 돌아와서 본다면 저는 어제 이제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액침 냉각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연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묘하게도 삼성전기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C와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피롭틱스까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비주들 안에서는 저는 시세가 계속 강하게 나타났었던 이수페타시스를 최우선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후발주자로 보여지는 것은 삼성전기와 SKC,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SKC 유리기판 쪽 코멘트 같이 도와주셨네요. 앞서 SK온의
SK 엠무브 흡수합병 관련해서 관련주 정리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K 실적에서 2차 전지단은 조금 아쉬웠지만 역시나 반도체 소재단 혹은 유리기판 모멘텀은 이번에도 부각이 됐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SKC 두 분이 공통되게 언급 주신 만큼 저희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다뤄봤고요. 메타, 마소 그리고 삼성과 테슬라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방산, 전력 등에 대해서 앞서 살짝 언급은 주셨는데 그러면 조선전력은 됐으니까 방산을 해야겠네요. 방산이 어저께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오늘도 방산주들의 실적이 일부 나올 겁니다. 조선, 삼성그룹주도 다 나오겠지만 방산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동안은 관세 무풍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영향받고 자주국방의 트렌드 하에 있었는데 약간의 지금 고민이 많아지는 섹터 분위기거든요. 이정호 팀장님 말씀 주세요. 어제 방산주들이 빠지면서 이제 수급 현황을 조금 봤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대거 파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대로템과 하나에로스페이스, LRG 넥슨, 풍사, 한국항공우주 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이 시그널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방산 관련 해가지고 재미가 없을 흐름인가라고 본다면 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여기서 또한 다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 그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무서운 게 고점에서 악재나 호재도 없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본다면 생각보다 조금 찜찜한 느낌이 저는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제일 약간 꺼림직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다 단체로 팔았다는 거는 조금 더 약간은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방위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만약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가지고 방위비 진행이 얼마나큼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보수적이긴 한데요. 기업별로 좀 차별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국은 황제주 100만 원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락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말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은 보고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 약간의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금을 가게 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주잔고를 발판 삼아 실적은 크게 걱정할 것 없어 보였던 방산 쪽에서 이렇게 실적 미스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총 매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음이 조금 이제 불안정한 요소였기에 이 부분을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소형단 안에서 보잉사가 지금 이대주주에 있는 휴니드라고 하는 기업은 볼만한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딜 가서 관세 협상을 하던 보잉의 세일즈맨처럼 보잉 비행기를 지금 팔고 옵니다. 지금 보잉사의 수주 잔고를 보니까 20년치 수주 잔고가 쌓였다는 레포트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들이 지금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정도로 수주 잔고가 많은 상황이라 만약 방산주를 보신다면 조금은 다른 플러스 알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방산 섹터에 대한 이슈들 살펴가도록 할게요. 일단 속보로 대통령실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분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일본이 이제 했던 코멘트랑 거의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자동차를 비롯해서 관세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섹터들 분위기가 프리마켓에서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 앞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도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우하이텍, 서현이화, SL 모두 다 5, 6%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NG라는 키워드, MRO라는 키워드에서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성광밴드, 태광, 그리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의 조선과 LNG 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함께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조금 후에 저희가 프리마켓 시세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이정호 팀장님, 오늘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어떤 거 고르셨어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노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관세가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지고 온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봤을 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익 IPS를 갖고 왔고, 그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대형주로는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테슬라발 호재나 이런 분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삼성전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마음에 드는 종목은요? 이 관세 협상에서 나왔던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오션을 지금 그냥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고점에서 실적 발표까지도 다 나왔고, 이제 MRO 수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10만 원 이상에서는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확인해주고 계시는 이정호 팀장님, 지금도 하나오션 괜찮다라는 의견과 원익 IPS를 비롯해서 눈여겨볼 종목 언급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이스트 소프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관세 협상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지금 코파일럿도 그렇고 애저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도 정말 좋은 매출을 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확신시켜주는 숫자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연결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앞서서 AI 소프트웨어 이야기 드릴 때 우리나라 한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제한적이고 주가의 상승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뭔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있는 기업을 좀 추리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1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저는 25,000원이라고 하는 박스 상단 도달 가능하다 보고 있고, 만약 도달 시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소보랭 AI 나온 이후에 지금 한 3주 정도 잠잠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시 한번 또 AI 소프트웨어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더 강한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쏟아지는 속보 속에서 두 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